방과 후 여우 계단부 선배들, 오늘도 재밌게 들어줘. 이제 꺼내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결혼을 앞두고 이야기해보려 한다.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전해지는 자장가가 있다. 들은 사람이 악몽을 꾸게 되는 자장가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겠지. 시에 가락을 붙인 느낌으로 라디오 최저 정도의 짧은 노래다. 글로 써놓으면 아시훗히 이타하가 정도의 느낌이다. 어찌되었든 무척 독특한 노래다. 대대로 집안 사람들만 알고 있는 노래다. 전국시대 우리 집안이 섬기던 영주를 죽인 무사의 집에 들어가 유모가 된 뒤 후계자를 죽였다는 애매한 전설도 따라 붙어 있다. 사실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어릴 때는 정말 무서웠었다. 부모님이 지금 안 자면 자장가를 불러줄 거야 라고 겁을 주면 울 정도로. 내게는 대학에 들어온 뒤 25살이 될 때까지 4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다. 프로포즈를 받고 상견례까지 마친 뒤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던 게 들통났다. 게다가 그걸 들켜놓고 사는 가짜는 개그로 얼버무리려 들었다. 그 무렵에는 반쯤 동거하고 있다시피 했기에 대충 얼버무리고 술에 취해 잠든 그를 보니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처음으로 그 자장가를 내 입에 담았다. 3번 정도 되풀이했을 것이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갑자기 눈을 딱 뜨더니 그 자리에서 막 토하기 시작했다. 깜짝 놀랐지만 토하고 나서 또 토투성이 이불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길래 그냥 버리고 돌아왔다. 자장가 때문인지 술 때문인지 그때는 분간도 되지 않았고 그 후 상대쪽 부모님에게 위자료도 받고 제대로 헤어졌다. 그의 친구에게 근황을 전해 들었는데 악몽을 매일 꾸고 있다고 한다. 자신이 죽어서 썩어가는 꿈만 계속,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순식간에 야위었다고 한다. 게다가 1년 정도 지나자 회사를 그만두고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나는 그 이후 고향으로 내려왔기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자장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지금은 최대한 그 노래 생각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며칠 전 딸과 오랜만에 통화를 하다 문득 떠오른 옛날 이야기. 아직 딸이 유치원에 다닐 무렵 아내가 음성 키보드를 사주었다. 전원을 켜고 끌 때 인사도 건네는 모델이라 딸은 몹시 기뻐했었다. 일을 마치고 지쳐 돌아온 내 앞에 들고 와 일부러 같이 놀기도 할 정도였다. 하지만 아이들의 흥미는 금세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마련이다. 이후 몇 달이 지나자 그 키보드는 쓸모없는 물건이 되고 말았다. 그 키보드는 내가 벽장 안에 넣어 놓았는데 다음날 아내가 이런 말을 꺼냈다. 저건 망가진 것 같아 여보. 전원도 안 넣었는데 가끔씩 바이바이 바이바이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니까. 벽장 안에 넣으면서 고장이 났는지 전원이 꺼질 때 나오는 바이바이 소리가 불규칙하게 들려온다는 것이었다. 딸도 엄청 겁에 질려서 벽장 가까이로 가려 하질 않았다. 그리고 어느 휴일 가족끼리 만찬을 즐기고 있는데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내 귀에도 확실히 바이바이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상치 못한 일이라 그런지 딸은 그만 울고 말았다. 아내가 된통 화를 내는 바람에 나는 공구를 꺼내왔다. 벽장에서 키보드를 꺼내 스피커 부분을 망치로 때려 부숴 기능 자체를 파괴해버렸다. 그 후
타지 않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 내 방 구석에 놓아뒀다가 며칠 뒤 쓰레기 버리는 날 내다버렸다. 산산조각을 낸 뒤 이제 한심해도 괜찮아 라고 딸을 달래줘서 아버지로서의 위엄을 지켰다. 하지만 내가 키보드를 산산조각 낸 건 다른 이유가 있었다. 처음 드라이버로 배터리 커버를 열고 배터리를 뽑았는데 그 직후 바이바이. 하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환청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딸이 성인이 된 지금도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비밀이다. 내가 공포에 휩싸여 필사적으로 키보드를 때려 부셨다는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키보드에 자식이 와라시가 깃들어 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초등학생이던 80년대 무렵 이야기다. 친구 A, B와 함께 천체 관측을 하게 되었다. B가 생일 선물로 천체 망원경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나와 A네 집은 주택가였고 B네 집은 약간 떨어진 외곽에 있었지만 집들에서는 영 맞득지가 않았다. 결국 B네 집 근처 신사에서 천체 관측을 하기로 했다. 여름 방학 중이었기에 B네 집에서 하루 묵는 것도 겸해서 10시 가까이 게임을 하다 슬슬 출발하기로 하고 벌레 쫓는 스프레이랑 이것저것 챙겨서 신사로 향했다. 경내에 들어서자 벌레 우는 소리만 약간 들릴 뿐 조용했다. 천체 망원경을 설치하고 회준 전등을 끄자 주변은 깜깜해졌다. 처음에는 별자리 이름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시끌벅적하게 놀았지만 점점 질리기 시작했다. 저 배율의 천체 망원경으로 올려다봐야 거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니 슬슬 돌아갈까 싶어 회중 전등을 찾았지만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았다. 관리를 맡았던 A가 어디 있지? 라며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디에선가 쾅, 쾅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슨 소리일까? A가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필사적으로 주변을 찾는 사이 나와 B는 그 소리가 신경 쓰여 소리가 들려오는 신사 구석으로 향했다. 우리는 신사 앞 기둥문을 나와 왼편 광장에서 천체 관측을 하고 있었다. 소리는 오른편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소리가 나는 쪽에서는 불빛이 보였다. 멀리서 봐도 무엇인지 눈에 들어왔다. 소복을 입은 사람이었다. 나는 축시의 참배가 뭔지 알고 있었기에 초조해졌다. B는 잘 몰랐던지 저거 뭐야? 라고 물어왔다. 소리를 지르고 싶은 걸 겨우 참아가며 위험한 것 같다고 돌아가자고 B에게 말하려던 순간 뒤에서 A가 야, 회중 전등 찾았다! 라고 소리치며 회중 전등 불빛을 빙빙 돌리며 우리 쪽으로 달려왔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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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하는 소리가 멈췄다. 들켰다. 이제 끝이구나 싶었다. 야, 도망치자! 내가 소리치자 A와 B는 당황한 듯 멍하니 있었다. 하지만 내가 죽어라 달리는 걸 보고 당황했는지 A는 울면서 나를 따라왔다. 그러나 B는 천체 망원경! 이라고 말하고는 광장 쪽으로 가버렸다. 기둥문을 지나 계단을 내려와 주차장까지 도망친 우리는 B를 기다렸다. 1분 정도 기다렸지만 B는 오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A에게 물었지만 애시당초 A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나를 따라온 것뿐이라 별 의견이 없었다. 돌아가서 B의 부모님에게 말해야 할지 우리 부모님한테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계단 위에서 불빛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B가 천체 망원경을 든 채 울면서 내려오고 있었다. 그 뒤에는 손에 촛불을 든 소복 입은 여자가 있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참아가며 B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흐느껴 우는 B에게서 대답은 없었다. A가 회중 전등으로 비춰보니 B는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 있었다. 그러자 여자는 갑자기 미안해. 라며 사과했다.
여자도 엉엉 울고 있었다. 5분 정도 지나 다들 침착해지고 나서 여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축시에 참배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들켜 실패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대신 우리를 죽이려는 거라 지레짐작했지만 정작 여자는 실패했구나 하고 체념하는 정도였단다. 하지만 그 후 큰 소리가 나서 놀라 광장으로 가보니 비가 굴러 넘어져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엉엉 우는 비를 보니 자기 탓인 것 같아 책임을 느낀 나머지 여자도 통곡했단다. 다행히 비는 여기저기 까진 것뿐 큰 상처는 없는 것 같았다. 상처를 물로 씻어내자 비는 눈물 하나 없이 말짱했다. 그 후 주차장에 있던 자판기에서 여자가 음료수를 사줘서 약간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시내에 사는 OL로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단다. 그래서 그 상사를 저주할 마음으로 축시에 참배를 했던 것이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자판기 불빛 아래로 본 얼굴은 오히려 미인에 가까운 느낌이었다. 소복이라고 생각했던 건 그냥 평범한 흰옷이었다. 그 후 혹시 비의 상처가 덧나기라도 하면 연락하렴? 이라며 전화번호를 받았다. 하지만 밤 8시 이후나 일요일에만 받을 수 있지만 말이야. 나는 다친 비 대신 천체 망원경을 들고 비네 집으로 향했다. 비네 부모님에게는 이 일을 말하지 않았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비는 까진 상처도 다 나았다. 나는 여자에게 연락을 해주기로 했다. 예쁜 사람이었으니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고 아마 나 말고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전화번호를 내가 받았다는 이유에서 나한테 굳이 전화를 떠넘긴 것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라고 몇 번씩 사과했다. 나는 에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자는 정말 기쁜 듯 이렇게 말했다. 맞아 그때 그 저주 효과가 있었지 뭐니? 나는 차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을 수 없었다. 결국 그날을 마지막으로 그 여자와는 연락한 적이 없다. 우시노 코크마이리 축시에 참배란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신사신목의 집인형을 못으로 박아 상대를 저주하는 행위. 누군가에게 들키면 그 저주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한다. 지난 여름 회식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커다랗고 반투명한 토끼가 나를 앞질러 폴짝폴짝 뛰어갔다. 씨박연 정도 크기였다. 취했기 때문에 무섭지는 않았다. 뭐라 혹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토끼스인가? 아하하하 기다려 그런 식으로 오히려 두근대면서 바보같이 뒤쫓아갔다. 그랬더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방문을 뚫고 들어가 버렸다. 당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문이 열려 있었다. 분명 문을 잠궜었는데? 우선 안으로 들어갔더니 토끼가 거실에서 나를 쓱 돌아봤다. 내가 안으로 들어온 걸 확인하고 이번에는 벽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벽장을 열자 토끼는 없었다. 그 대신 낯선 남성이 땀투성이가 되어 기절해 있었다. 기절 초풍에서 나는 옆집 여자에게 도움을 구하고 요령 부득이지만 토끼 이야기까지 더해 어떻게든 설명했다. 옆집 여자는 경찰과 구급차를 불러줬고 경찰에게 이야기를 할 때 토끼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도 해줬다. 경찰에게는 집에 돌아와 보니 문이 열려 있고 벽장 안에 모르는 남자가 있었다는 말만 했다. 나중에 경찰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랬다. 그 남자는 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을 이전부터 체크하고 있었단다. 그래서 내가 평소 돌아오던 시간보다 조금 일찍 문을 부수고 방에 들어와 벽장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회식 때문에 돌아오는 게 늦어지는 사이 열사병으로 정신을 잃었던 거지. 구급차를 부르는 게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생명이 위급했을지도 몰랐다나? 아무래도 무섭기 때문에 나는 고향 집으로 내려가 살기로 했다. 회사랑 거리는 좀 멀어졌지만 그날 내가 돌아오는 게 더 일렀으면 남자에게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모르고 더 늦었으면 그 남자가 죽어서 귀찮은 일에 휘말렸을지도 모른다. 큰 토끼는 그걸 알려준 것이었을까? 그 이후 그 토끼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이번 이야기는 마치 토끼가 주인공의 수호령 같은 느낌이네요. 자, 오늘 방과 후 여우 계단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선배분들, 모든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지 덥습니다.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다음 계단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아주 조금이라도 시원해지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또 꾸려와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과 후 계단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컷트!